부산광역시 영도구. 항구 도시의 아침은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안개,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로 시작된다. 자갈치 시장 예추엔사워 노형. 왁자지껄한 자갈치 시장 한가운데. 박순희 55세는 작은 생선 가게 앞에서 묵묵히 손을 놀리고 있었다. 그 손놀림은 놀랍도록 재빨랐고 신선한 전갱이 배를 차례차례 갈랐다. 해진 작업복 어깨는 오랜 노동으로 하얗게 발해 있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에는 고생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인생의 거친 파도를 헤쳐온 여인 특유의 날카롭고 강한 빛을 담고 있었다. 10여 년 전 남편을 병으로 여의고 홀몸으로 키워낸 두 아들도 이제는 각자 가정을 꾸려 좀처럼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 아들을 위해, 손주를 위해. 그것이 그녀가 사는 이유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언제 출항할지 모른 채 부둣가에 메인 빈 배처럼 늘 허전했다. 그 가게에서 몇 집 건너 이정숙 52세은 낡은 찻잔에 담긴 뜨거운 보리차를 홀짝이고 있었다. 과거 시내 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던 그녀는 몸가짐이 부드럽고 아담했으며 그 용모는 여전히 다정해 보였지만 어딘지 모를 쓸쓸함이 감돌았다.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떠나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외동딸 민지도 결혼해 도시에서 재살기 바빴다. 정년 퇴직한 후로는 작은 집 마당에서 화초를 가꾸거나 지나간 젊은 날의 추억에 잠기는 것이 전부인 빛바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두 사람이 알게 된 것은 이 시장이 맺어준 인연이었다. 순이가 생선을 팔고 정숙이 그것을 사러 오면서였다. 그러다 정숙이 차를 마시며 순이네 가게 앞에서 잠시 쉬어가게 되었고 간간히 세상사는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모든 것을 터놓는 깊은 우정은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처지, 고독하고 사랑에 굶주렸으며 그저 옆에 누군가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삶의 한기가 조금은 가신다고 느끼는 사람들끼리의 조용한 우정이었다. 그날 아침 부산 앞바다는 잔뜩 흐려 있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소금기를 머금고 살같이 와닿았다. 순이는 손님에게 줄 오징어를 포장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있잖아요, 정숙씨. 내 인생 살아있는 송장 같다는 생각 안 들어요. 매일매일 생선이랑 바다 냄새뿐이고 아무 낙이 없어. 정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는 방파제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저도 지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순이씨, 이 동네에 있으면 옛날 생각만 자꾸 나서요. 젊었을 땐 여러 가지 꿈도 많았는데 퇴직한 지금은 이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아, 나도 그래요. 순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인생이 있고 우리들은 이대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듯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그 말에 정숙은 한동안 말이 없다가 이윽고 드물게 조금 활기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 순이씨, 큰맘 먹고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가보지 않을래요? 기분 전환이라도 하면 조금은 인생이 밝아질지도 몰라요. 순이는 하던 일을 멈추고 놀란 눈으로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여행 당신 농담하는 거예요. 이 나이에 어딜 간다고 그래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요. 낯선 곳에 가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이대로 여기 있다가는 저 외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소의 그녀에게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한 울림을 지니고 있었다. 순이는 그 황당한 제안에 어이없어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살짝 설레는 것을 느꼈다. 이 생선시장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것이 대체 얼마만이던가.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야. 근데 돈은 어쩌고요. 내 벌이로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제게 모아둔 돈이 조금 있어요. 사치는 못하지만 저가 여행 상품이라면 분명 괜찮을 거예요. 네, 순희 씨. 인생에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서 벌 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는 정숙의 얼굴은 오랜만에 보는 밝은 빛으로 환했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엉뚱한 계획은 결정되었다. 쌈짓돈을 박박 긁어모아 시내 작은 여행사에서 저렴한 캄보디아 여행 상품을 신청했다. 순이는 용돈이라도 보탤 생각으로 며칠간 몸이 부서져라 생선을 팔았다. 정숙은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외출복을 꺼내 정성껏 다림질했다. 수십 년이라는 정적의 시간을 거쳐 첫 모험을 앞두고 두 사람은 가슴이 뛰었다. 출발하는 날 공항 로비에서 두 사람은 낡은 보스턴백을 손에 들고 기쁨과 긴장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순이는 연두색, 정숙은 보라색. 각자가 가진 가장 좋은 옷차림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옛날 동네 잔칫날 신나서 나서는 소녀들 같았다. 이 여행이 자신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버릴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순이는 정숙의 손을 잡고 웃었다. 있잖아요, 정숙 씨. 왠지 시집갈 때처럼 두근거리네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화답했다. 네, 정말 그래요. 오랜만에 인생에 색깔이 생긴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색깔이 이윽고 자신들의 미래를 새까맣게 물들일 줄은 이때의 두 사람으로서는 알 길이 없었다. 캄보디아 시엠립 공항에 내리자마자 두 사람은 숨막히는 열기에 휩싸였다. 그것은 부산의 축축한 바닷바람과는 전혀 다른 건조하고 생명력 넘치는 열기였다. 툭툭의 요란한 엔진 소리, 시장에서 풍겨오는 향신료의 이국적인 냄새, 그리고 귀에 익지 않은 크메르어의 울림. 그 모든 것이 순이와 정숙에게는 일상에서 멀리 떨어진 낙원으로 향하는 입구처럼 느껴졌다. 저가 여행 패키지 단체 손님은 대부분 일본인 중년들이었다. 자신을 론이라고 소개한 베트남인 남성 가이드는 어설픈 일본어로 명랑하게 일행을 안내했다. 앙코르와트의 장엄한 모습에 순이는 소녀처럼 들떠 낡은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었다. 반면 정숙은 이끼 낀 돌 복도를 조용히 걸으며 온화한 미소를 띤 불상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다. 마치 자신의 상처 입은 영혼이 수세기의 시간을 초월한 정적 속에서 치유되는 것을 느끼는 듯 했다. 여행은 처음에는 순조로웠다. 론은 일행을 데리고 코코넛 주스를 마시게 하거나 현지 시장에서 물건값 깎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순이와 정숙은 완전히 마음을 터놓고 부산에서의 외로움을 잊은 채 자주 웃고 자주 이야기했다. 야시장에서는 손주들을 위해 나무 팔찌를 샀고 정숙은 집 장식장에 놓을 작은 비슈누신 석상을 손에 넣었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그곳에 있었다. 문제의 밤은 여행 마지막 날 찾아왔다. 크메르식 생선 요리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일행 중 몇몇이 밤거리에 나갈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는 자신을 미란이라고 밝힌 40대 중반의 쾌활한 여성이 있었다. 순희 씨, 정숙 씨, 이대로 방에 들어가실 거예요. 마지막 밤이잖아요. 모처럼이니까 바레라도 가서 한국에서는 못 해볼 경험 해야죠. 순이는 망설였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그런데 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추억 만들자고요. 추억 딱 한 잔만. 음악 들으면서 이야기나 하자고요. 아무것도 무서울 거 없어요. 미라는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미소로 두 사람을 유혹했다.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것은 성실한 교사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는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였다. 이대로 귀국해서 또다시 그 잿빛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니 이 작은 모험이 참을 수 없는 매력을 지닌 것처럼 느껴졌다. 순희 씨, 가볼까요? 인생에 한 번쯤. 바가 어떤 곳인지 보고 싶기도 해요. 정숙의 그 한마디에 등을 떠밀려 순희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다른 몇몇과 함께 물라이트라는 이름의 작은 바 문을 열었다. 그곳은 별천지였다. 어둑한 조명, 뱃속까지 울리는 듯한 댄스 음악의 타졸의 저음, 그리고 숨 막힐 듯한 술과 향수 냄새. 순이는 그 분위기에 살짝 압도당했다. 구석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술에 익숙하지 않은 두 사람은 오렌지 주스를 주문했다. 하지만 미라는 그것을 큰 소리로 웃어넘겼다. 안 돼요. 안 돼. 모처럼인데 칵테일로 하세요. 이건 달콤해서 마시기 편하니까 괜찮아요. 미란이 주문한 알록달록한 칵테일. 순이가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니 과일의 단맛 속에 희미한 알코올의 자극이 섞여 의외로 맛있었다. 나쁘지 않네. 정숙도 천천히 잔을 기울였다. 그 달콤한 액체가 오랫동안 메말랐던 마음과 몸에 촉촉이 스며드는 듯 했다. 한 잔이 비워지기도 전에 미라는 두 잔째, 세 잔째를 주문했다. 순이와 정숙도 점점 기분이 고조되고 머리가 붕 뜨는 것을 느꼈다. 음악의 비트가 기분 좋게 몸을 흔들었다. 두 사람은 실컷 웃고 실컷 떠들며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도 잊어버릴 지경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젊은 남자 두 명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한 명은 키가 크고 하얀 셔츠를 멋지게 차려입었으며 머리에는 윤기나는 젤이 빛나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조금 작달막했고 검은 티셔츠 사이로 보이는 팔은 탄탄한 근육으로 덮여 있었으며 그 눈빛은 넉살 좋게 빛나고 있었다. 둘 다 30살은 안 되어 보였고 옷차림은 깔끔했으며 어설프지만 친근감 있는 한국말을 했다. 안녕하세요. 누님들 너무 즐거워 보여서 그런데 같이 좀 앉아도 될까요? 하얀 셔츠의 남자가 상냥하게 말했다. 미라는 흔쾌히 의자를 당겨주며 어서 오세요. 다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친하게 지내요. 라고 환영했다. 순이와 정숙도 이미 알코올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다. 이것은 자갈치 시장에서 어부들과 나누는 것과 같은 스스럼 없는 대화의 연장선이라고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버렸다. 남자들은 실로 교묘하게 대화를 이끌었다. 여행 소감을 묻고 두 사람을 젊어 보이고 친근하다고 치켜세웠다. 젊다니 당치도 않아요. 당신들 엄마 뻘은 될 거예요. 순이가 호탕하게 웃자 하얀 셔츠의 남자는 반짝이는 눈으로 되받아 보았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40살 정도로밖에 안 보여요. 그 말에 순이의 마음은 들떴다. 정숙 또한 오랜만에 받는 남성의 뜨거운 시선과 노골적인 칭찬에 술기운까지 더해져 기분 좋은 도취감에 빠져 있었다.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 이 남자들이 단순한 여행객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혼자 여행하거나 저가 여행 상품으로 오는 외로운 한국인 중년 여성을 전문적으로 노리는 프로 사기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그날 밤의 기억은 몹시 흐릿했다. 발을 나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두 사람 모두 똑똑히 기억하지 못했다. 그저 단편적인 이미지들만이 악몽처럼 되살아날 뿐이었다. 호텔 복도를 남자들에게 부축받아 걸었던 것, 방문이 열리고 달콤한 말을 속삭였던 것,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채 침대에 쓰러졌던 것. 다음날 아침 순이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단 격렬한 두통에 눈을 떴다. 익숙한 호텔 천장. 하지만 몸은 납처럼 무거웠고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시트에는 본 기억 없는 주름이 잡혀 있었다. 옆 침대에서는 정숙이 몸을 웅크린 채
시트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남자들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방 안에는 그들의 것으로 보이는 싸구려 향수 냄새와 두 여자의 절망적인 침묵만이 가득했다. 정숙 씨. 순이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어젯밤 도대체 무슨 일이...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젖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모르겠어요. 저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하지만 순이 씨, 우리 큰일 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 채 말을 잃었다. 낙원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지옥으로 향하는 입구였다. 즐거웠어야 할 여행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악몽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시엘립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은 숨막힐 듯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나란히 앉은 순이와 정숙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우뚝 솟아 있었다. 두 사람 모두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순이의 머릿속에서는 어젯밤의 단편적인 기억들이 폭풍처럼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음악, 술, 낯선 남자의 달콤한 미소, 그리고 그 너머에 검게 칠해진 공백. 떠올리려 할수록 격렬한 두통과 메스꺼움이 치밀어 올랐다. 왜 그렇게 마셔버렸을까? 왜 그렇게 경솔했을까? 자책감이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난도질했다. 평소에는 기가 새던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자신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있었다. 정숙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구름을 그저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에서는 눈물이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를 괴롭히는 것은 후회보다 더 깊은, 돌이킬 수 없는 수치심이었다. 교사로서, 어머니로서 깨끗하고 올바르게 살아왔다고 믿었던 자신의 인생이 단 하룻밤의 실수로 더럽혀져 버렸다. 이제 원래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절망이 차가운 안개처럼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부산 공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짐을 찾고는 어색한 목례만 나눈 채 말없이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그날 밤의 일은 결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두 사람만의 비밀. 그렇게 암묵적으로 약속한 듯 했다. 순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날부터 자갈치 시장 가게에 나섰다. 하지만 평소에는 망설임 없던 그 손놀림이 지금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도마 위 생선의 비린내가 왠지 모르게 지독하게 코를 찔렀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듯 말을 걸었다. 순이 씨, 여행 다녀왔는데 안색이 안 좋네. 재미없었어. 순이는 어색한 미소를 억지로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재밌었어요. 그냥 늙은이 찬물 마신 격인가 봐요.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한편 정숙은 집에 틀어박혔다. 두꺼운 커튼을 닫아 걸고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보냈다. 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와도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라며 짧게 끊어버렸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그 바에 어둑한 조명이나 남자들의 미소가 눈꺼풀 뒤에 새겨져 떠나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일상의 가면을 쓰려 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몇 주 후 두 사람의 몸에 기묘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순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을의 격렬한 구토감에 시달렸다. 처음에는 여행의 피로나 식중독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증상은 일주일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았다. 정숙은 몇 년 전에 폐경이 되었을 생리가 예정일을 지나도 오지 않는 것을 깨달았다. 설마 그 단어가 머리를 스칠 때마다 그녀는 격렬한 심장 박동을 느끼며 필사적으로 그것을 부정했다. 나이 탓일 거야. 스트레스표 탓일 거야. 하지만 고요한 폭풍은 확실히 그녀들의 몸 안에서
그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다. 어느 비오는 날 오후, 구토감을 참을 수 없게 된 순이는 시장 근처에 낡은 의원을 찾았다. 나이 지긋한 최 의사는 한 차례 진찰을 마치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이 씨, 이거 그냥 위장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혹시 모르니 한번 큰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받아보세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짐작 가는 데가 있어서요. 짐작 가는 데라니요. 선생님, 저는 이제 그런 나이가 아닌데. 순이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최 의사는 진지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요즘 의학은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순이는 마지못해 시내 종합병원으로 향했다. 검사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이윽고 젊은 여의사가 복잡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박순희 씨, 진정하시고 들으세요. 의사의 신중한 말투에 순희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지. 박순희 씨, 임신하셨습니다. 아마 5주 차입니다. 임신. 그 단어가 순희의 머릿속에서 의미를 이루지 못한 채 맴돌았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참았다. 손이 떨려 건네받은 검사 결과지가 구겨졌다. 55. 남편은 10년도 더 전에 죽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어야 했다. 하지만 뇌리에 그 캄보디아의 밤, 단편적인 악몽이 선명한 현실이 되어 되살아났다. 같은 시각 정숙 또한 시내 다른 병원 진찰실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내려진 진단도 전혀 같았다. 이정숙 씨, 임신하셨네요. 정숙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오열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깨물어 참았다. 의사가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라고 묻는 것을 그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병원을 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비틀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해 벤치에 주저앉았을 때 그녀는 익숙하게 고개 숙인 뒷모습을 바로 근처에서 발견했다. 순이었다. 그녀 또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텅 빈 눈으로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마주쳤다. 그 순간 말은 필요 없었다. 서로의 눈에 떠오른 같은 빛깔의 절망과 공포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다. 정숙 씨, 당신도 설마. 정숙은 대답 대신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였다. 그 순간 얀우키 따윤이 둑이 터진 듯 눈물이 그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순희 씨, 어째서 우리까지. 두 사람은 남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것은 같은 지옥에 떨어진 자만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인원. 비통한 절규였다. 비밀은 더 이상 혼자만의 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거대하고 끔찍한 공통의 현실이 된 것이다. 고요했던 폭풍은 이제 확실히 그 끔찍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눈물로 서로를 부둥켜 안은 후 순이와 정숙 사이에는 기묘한 공범 관계가 생겨났다.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이 끔찍한 비밀을 끝까지 지켜내기로 맹세했다. 낙태라는 선택지도 순간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의사로부터 들은 산모의 생명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는 말이 그 도피처를 단단히 막아버렸다. 그녀들은 도망칠 수도 되돌아갈 수도 없는 막다른 골목에 내몰려 있었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두 사람의 배는 날이 갈수록 조금씩 불러왔다.
헐렁한 옷으로 가리려 해도 그 변화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붕괴의 발소리는 먼저 그녀들이 살아가는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순이를 향한 호기심 어린 시선과 은밀한 수군거림이 소용돌이쳤다. 어이 봤나? 순이 씨 배 말이야. 요즘 이상하게 살이 찐 것 같지 않아? 남편도 없는데 말이야. 그 말 하나하나가 보이지 않는 가시가 되어 순이의 등에 박혔다. 그녀는 꿋꿋한 태도 뒤에서 이를 악물고 그 모욕을 견뎌내고 있었다. 정숙이 사는 조용한 주택가에서는 소문이 더욱 음습한 형태로 퍼져나갔다. 정숙 씨, 요즘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대요. 배가 부른 것 같기도 한데 설마. 이웃 주부들은 커튼 틈으로 그녀의 집을 감시했고 동네 안악들의 입방에 그 이상한 변화는 좋은 이야깃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진짜 붕괴는 그녀들이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가장 두려워했던 곳,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느 날 밤, 항구에서의 일을 마친 순이의 큰아들 민수가 오랜만에 친정을 찾았다. 그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는 질겁했다. 넉넉한 튜닉 아래로 배가 부자연스럽게 불러 있었다. 어머니, 그 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아프세요? 민수의 직설적인 물음에 순이는 고개를 떨구고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캄보디아에서의 하룻밤 실수, 그리고 그 결과로 잉태하게 된 생명에 대해서. 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임신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이 나이에 아버지는 이제 안 계시잖아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인지도 모를 놈의 애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버지 얼굴에, 우리 얼굴에 먹칠할 셈이에요. 그의 고함 소리가 좁은 집에 울려 퍼졌다. 순이는 그저 울면서 미안하다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면 다해요. 당장 그 배. 어떻게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랑 연 끊을 거예요. 다시는 어머니라고 생각 안 할 테니까. 민수는 그렇게 내뱉고는 폭풍처럼 집을 뛰쳐나갔다. 뒤에 남겨진 것은 차가운 침묵과 아들의 말에 산산조각난 한 어머니의 마음뿐이었다. 같은 시기 정숙의 집에서도 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딸 민지가 어머니의 신체 변화를 알아차린 것이다. 민수처럼 격렬한 분노는 아니었지만 민지의 반응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잔혹했다. 엄마, 어째서 이런 일이. 민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창피해. 나 이제 아무한테도 얼굴 못 들어. 친구들한테도, 시댁 식구들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해. 엄마 때문에 내 인생까지 엉망이 됐어. 그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유치했다. 하지만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딸에게는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절규였다. 정숙은 무릎 꿇고 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민지는 이제 엄마 얼굴 같은 거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남기고 어머니를 뿌리치듯 집을 떠나갔다. 유일한 버팀목이었을 자식들로부터의 거절과 의절. 그 충격은 두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산산조각 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 내몰린 그녀들 사이에도 마침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 후 시장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 서로의 초췌한 얼굴을 보고 쌓이고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상대방을 향한 비난으로 터져나왔다. 당신 탓이야. 순이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이 그때 여행 가자고 그 바보 같은 소리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내 탓이라고요. 정숙도 평소의 조용한 모습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세로 맞받아쳤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급해서 나만큼이나 마시고 웃었잖아요. 자기 경솔했던 걸 왜 내 탓으로 돌려요. 두 사람의 추한 말다툼은 시장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동정, 경멸, 호기심,
여러 가지 시선이 날카롭게 꽂혔다. 한때 고독을 나누었던 우정은 서로를 상처 입히는 증오의 말들로 처참하게 찢겨나갔다. 그날을 기점으로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게 되었다. 각자 자신의 집에서 완전한 고독 속에 잠겨 들어갔다. 절망의 밑바닥에서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정숙의 마음에 문득 한 가지 냉정한 의문이 떠올랐다. 그녀는 전직 교사답게 이를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었다. 이상하다. 너무나도 이상하다. 순희 씨와 나 두 사람이 같은 여행에서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두 사람 모두 임신할 확률이 대체 얼마나 될까? 천문학적인 숫자가 아닐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진다. 마치 처음부터 그 생각에 이르자 정숙의 등골을 그날 밤의 일과는 또 다른 차가운 공포가 훑고 지나갔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불운 같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무언가였던 것은 아닐까.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 같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며칠 동안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던 순희네 가게 번호를 눌렀다. 자존심도 분노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순희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숙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말했다. 순희 씨, 나예요. 할 말이 있어요.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 뱃속의 아이들에 관한 일이에요. 정숙의 전화 후 두 사람은 항구 근처의 허름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은 시장에서 추한 말다툼을 벌인 이후 처음이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지만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커피잔을 든 순희의 손은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정숙이었다. 순희 씨, 들어봐요.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요.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더듬거리면서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두 사람이 동시에 비슷한 상황에서 임신한 것의 천문학적인 확률, 그 남자들의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능숙했던 모습, 그리고 기억이 흐릿한 것. 마치 처음부터 우리를 노리고 계획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순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런 악마 같은 인간이 있을 리가. 자신들의 부주의와 어리석음이 초래한 결과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정숙의 침착한 말을 듣는 동안 순희의 마음속에도 정체 모를 공포가 번져갔다. 그렇다. 이상하다. 모든 것이 이상하다.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순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순희를 바라보았다. 누가 아버지인지는 이제 아무래셔도 상관없어요. 알고 싶은 건 우리 이 뱃속 아이들의 일이에요. 혹시 만에 하나. 정숙은 다음 말을 잇기를 주저했다. 만에 하나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같다면요. 순희가 그 말을 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응어리는 사라지고 대신 공동의 적을 향해 맞서는 병사처럼 냉검한 연대감이 생겨났다. 진실을 아는 것. 그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은 저축을 박박 긁어모았다. 동네에 소문이 날까봐 기차를 몇 번이나 갈아타고 옆 도시에 있는 사설 감정 기관을 찾았다. 양수 검사는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최신의 산모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감정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익명으로 의뢰하고 결과는 우편으로 받기로 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고문과 같았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고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마음은 시계추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운명의 날, 순인의 집 우편함에
감정기관에서 온 두툼한 봉투가 도착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집으로 불렀다. 텅 빈 순인의 집 거실에서 두 사람은 그 봉투를 앞에 두고 숨을 죽인 채 앉아 있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고개를 끄덕였다. 순이가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개봉했다. 안에서는 난해한 전문 용어가 나열된 서류 몇 장이 나왔다. 두 사람은 결론이 적혀 있을 법한 마지막 페이지로 시선을 옮겼다. 거기에는 냉정하고 무미건조한 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개겨초마 부순체리의 태아와 검체비 이정숙의 태아의 부건 긍정 확률 99.999%. 두 태아의 아버지는 동일 인물이다. 그 한 문장이 순이의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옆에서 정숙이 아 하고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는 것이 들렸다. 역시 그랬던 것이다. 자신들의 몸에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악질적인 범죄였다. 자신들은 사냥감으로 노려졌고 함정에 빠졌던 것이다. 그 달콤한 칵테일에는 아마 약물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기억이 흐릿했던 것이다. 자기 혐오의 마지막 조각이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그 뒤에 남은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듯한 격렬한 분노와 피해자로서의 어쩔 수 없는 무력감이었다. 경찰에 가야 해요. 순이는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그놈들 찾아내서 감옥에 쳐넣어야 해요. 하지만 정숙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요. 순이 씨, 누구였는지 얼굴도 이름도 모르잖아요. 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한국 경찰도 움직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일이 커지면요,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호기심 어린 눈총을 받게 될 거예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재기불능이 될 거고요. 정숙의 냉정한 말은 잔인한 진실이었다. 그녀들에게는 이제 싸울 힘도 방법도 남아있지 않았다. 부산에 더 이상 자신들의 있을 곳은 없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이웃들의 몸멸 어린 눈초리, 그리고 이 도시 곳곳에 스며든 쓰라린 추억. 이런 곳에서 이 끔찍한 진실을 끌어안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도망쳐요. 침묵을 깬 것은 정숙이었다. 그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지만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요. 모든 것을 버리고 둘이서 이 아이들을 키워요. 순이는 정숙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각오의 빛이었다. 순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행동은 빨랐다. 밤, 아이들이 잠들기를 기다려 각자 집을 나섰다. 순이는 아들 민수에게, 정숙은 딸 민지에게 짧은 편지를 남겼다. 찾지 마세요. 단지 그것뿐이었다. 용서를 구하는 말도, 변명의 말도 이제 필요 없었다. 새벽녘, 두 사람은 항구 한쪽 구석에서 만났다. 서로의 손에는 갈아입을 옷과 약간의 현금을 채워 넣은 작은 가방뿐이었다. 이윽고 울릉도로 향하는 아침 첫 배에 묵직한 뱃고동 소리가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다른 승객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배에 올라탔다. 배가 천천히 부두를 떠나갔다. 아침 안개 너머로 나고 자란 부산 거리가, 그녀들의 과거 그 자체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두 사람은 갑판 구석에서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바닷바람이 눈물로 젖은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들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만이 있었다. 이제 자신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이 배는 절망으로부터의 도피인 동시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희망의 배였다. 울릉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그 서문때 묻지 않은 자연이 남아있는 거칠면서도 아름다운 곳이었다. 여객선에서 내린 순이와 정숙을 맞이한 것은 부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정적과 낯선 섬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두 사람은 어항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버려진 어부의 오두막을 파격적인 가격에 빌릴 수 있었다. 비가 새고 외풍이 드는 그 오두막이 그녀들의 새로운 성이자 성격이 되었다. 생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혹독했다. 얼마 안 되는 저축은 하루하루 식비로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갔다. 슈퍼마켓 같은 것은 없었고 섬 주민이 운영하는 작은 가게에서 최소한의 물건을 사는 것이 고작이었다. 어부에게서 싸게 얻은 생선과 오두막 뒤 작은 텃밭에서 키운 채소가 하루하루의 양식이었다. 섬 사람들은 도시에서 온 사연 있어 보이는 두 임산부에게 경계심을 풀지 않았다. 인사를 해도 무뚝뚝한 목례가 돌아올 뿐이었다. 적에는 없었지만 환영받지도 못했다. 부산에서 받았던 악의적인 소문과는 다른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더 차가운 벽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그 완전한 고립이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부서졌던 두 사람의 우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깊게 다시 묶어주었다. 이 혹독한 환경에서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었다. 순이가 몸이 안 좋은 정숙을 위해 서툰 솜씨로 장작불에 죽을 끓였고 정숙이 타고난 지식으로 약초를 다려 순이의 부은 다리를 찜질해 주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가 이 지옥 같은 나날을 버텨낼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윽고 출산의 날이 연이어 찾아왔다. 섬의 작은 보건지소에서 단 한 명의 노이사와 베테랑 조산사의 보살핌 속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 먼저 출산한 것은 순이였다. 건강한 사내아이. 그녀는 그 아이의 미래에 풍파 없는 평온한 삶을 바라며 평핑이라고 이름 지었다. 몇 주 후 정숙도 여자아이를 낳았다. 부디 이 아이에게는 조용하고 다정한 인생이 찾아오기를. 그런 기도를 담아 선샨이라고 이름 지었다. 파레하는 아기는 놀랍도록 따뜻하고 작았다. 그 순수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캄보디아의 악몽도 부산에서의 굴욕도 모두 먼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다.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 두 어머니는 같은 맹세를 마음속으로 다졌다. 두 노파가 단둘이 젖먹이를 키우는 모습, 그 처절한 모습은 완고했던 섬 사람들의 마음도 조금씩 녹여갔다. 어느 날 오두막 앞에 채소 한 바구니가 살며시 놓여 있었다. 어떤 때는 어부의 아내가 생선이 남아서라며 신선한 도미를 넣어주기도 했다. 그것은 말로 표현하지 않는 섬 사람들 나름의 서툰 다정함이었다. 순이는 시장에서 익힌 솜씨를 살려 어부들의 그물수선을 돕기 시작했다. 정숙은 전직 교사 경험을 살려 섬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공부를 가르치는 작은 글방을 열었다. 그녀들은 그저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섬에 자신들의 자리를 만들려 필사적이었다. 어느덧 섬 사람들은 그녀들을 도시에서 온 여자들이 아니라 평이 엄마 순이씨, 선이 엄마 정숙씨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녀들은 이 외딴 섬에서 새로운 가족을 찾은 것이다. 세월이 평온하게 흘렀다. 5년 후 평기와 선이는 섬의 자연 속에서 햇볕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들에게 이 섬은 세상의 전부였고 순이와 정숙은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섬의 작은 우체국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정숙의 딸 민지였다. 후회와 사죄의 마음에 휩싸인 민지가 몇 년에 걸쳐 탐정을 고용해 마침내 어머니의 거처를 찾아낸 것이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얼마나 불효막심한 딸이었는지 제멋대로인 말로 엄마를 깊이 상처 입혔어요. 부디 돌아와 주세요.
다시 한번 만나고 싶어요. 그 편지를 정숙은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손에 들고 순이에게 달려갔다. 순이 또한 며칠 전 아들 민수로부터 짧은 사주의 전화를 받았었다. 과거와 마주할 때가 온 것이다. 두 사람은 평이와 선희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자신들의 고향 이야기를 해주었다. 비극의 자세한 내용은 숨긴 채 먼 도시에 너희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다고. 몇 주 후 부산에서 민수와 민지가 마중배를 타고 섬으로 왔다. 항구에서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한 순간 두 사람은 달려와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햇볕에 그을리고 주름이 늘어 완전히 섬사람이 된 어머니. 하지만 그 눈빛은 부산에 있을 때보다 훨씬 온화하고 강인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는 몇 번이고 어머니에게 머리를 숙였다. 민지도 정숙에게 울면서 매달렸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부동생이 될 평이와 선희를 마주했다. 죄책감과 애정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 민지는 선희를 살며시 안아 올리며 이모가 시내 구경시켜줄게 라고 울먹이며 속삭였다. 부산으로 돌아와서도 생활은 쉽지 않았다. 호기심 어린 시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순이와 정숙은 바로 옆 아파트를 빌려 서로 도우며 두 아이를 키웠다. 민수와 민지도 주말마다 찾아와 진정한 가족으로서 그 성장을 도왔다. 이야기의 끝은 시작과 같은 자갈치 시장이 보이는 바닷가 벤치였다. 순이와 정숙이 옛날처럼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두 아이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손주들과 그리고 평이와 선희가 함께 모래사장에서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었다. 있잖아요, 정숙 씨. 순이가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인생 엉망진창이었지만 지금 이렇게 있으니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정숙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그래요. 폭풍은 이제 지나간 거겠죠. 바닷바람이 그녀들의 흰머리를 부드럽게 흔들었다. 파도는 밀려왔다. 부서지며 마치 모든 잘못과 슬픔을 씻어내는 듯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두 여성. 그녀들은 스스로의 힘과 우정, 그리고 모성애로 재생을 이루었다. 그 모습은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반드시 아침은 온다는 것을 조용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